네, 오늘은 지정공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설명드린 것처럼 토공사하고 지정공사 쪽은 거의 연관성이 한 뭐 7~80% 이상 있다 보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은 뭐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제 지정공사의 어떤 체계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가이드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이제 말뚝기초에서 지지력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야, 뭐 동제야 시험. 그리고 말뚝기초에서 보면 부마찰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공사에서도 어떤 땅의 토질의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 말씀드렸잖아요. 사질토, 그 다음에 점성토. 자, 그 토질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릴렉세이션이냐, 셋업 효과냐, 거기에 따라 지지력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뚝기초에서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요거 기성 콘크리트 말뚝.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이해하고 알고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현장 타설 말뚝. 자, 그 부분이 보면 이제 대구경 말뚝, 기초가 좀 커지고 상부 구조물이 커질 때, 그래서 이제 그거. 그리고 토공사 때도 이제 일부 좀 언급을 했겠지만, 자, 뜬기초라는 개념과 부력, 기초, 부상, 그 개념들을 또 같이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공사 때 이제 그 사전조사, 집안조사 통해서 설계정수, 자, 물이 어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마라는 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했고,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토목에서 구조 설계할 때 기준은 허용 치마량 25mm 정도를 많이 설정을 하고 간다. 하지만 부동 치마라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구조물과 어떤 기초 이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 자, 그리고 본 건물이 있고, 뭐 지난주 또 슬러리월 할 때 카운터월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거는 해당 기초를 팔 때 더 이상 못 파서 이 상부 쪽에 어떤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부에서 기초 쪽이든 벽체든 보강하는 방법이고,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언더피닝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자, 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위가 빠지거나 어떤 인접 지반의 치마가 유발이 돼서 인접 구조물이 부등 치마가 발생했을 때 그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하부에서 기초를 신설해서 보강하는 거, 그게 이제 언더피닝. 그래서 요 개념들만, 요 내용들이 바로 오늘 강의 드릴 지정공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시면 뭐 지정공사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지정이 뭘까요? 지정. 그죠? 그래서 요 개념, 옛날부터 뭐 전통적인 이제 교재들에 많이 나와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게 상부 구조물. 자, 요거를 뭐 우리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푸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구조물에서 요게 기초. 자, 그러면 이 기초의 이제 밑에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가지고 소규모 건물이다. 뭐 이러면은 그냥 이 위에다가 이렇게 지반만 다지고 푸팅, 콘크리트 치고 1층짜리 건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거보다 조금 커.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잡석 깔고
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토공사 뭐 지내력 테스트 얘기했고, 자, 연암 정도면은 100톤 정도를 받습니다 하는 것처럼, 자, 지하층 구조물의 어떤 깊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가서 단단한 지반의 어떤 기초가 안착이 되고, 그 하부 구조물의 어떤 기초가 연암선이나 이렇게 돼서 뭐 50층 정도 올라가는데 소요 지내력이 100톤 정도 되는데 맞아진다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지내력 기초로 가는 거고, 근데 아파트처럼 지하 한 1, 2층만 파요. 그러면은 보통 뭐 층고 넉넉 잡아 뭐 3.7, 3.7 하면은 한 7m 정도 팠는데, 아파트가 한 30층 정도 올라가서 한 50톤 이상이 확보돼야 되는데 흙바닥이야. 뭐 15톤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자, 그때 단단한 지반까지 소요되는 지내력을 확보하도록 가는 거, 이게 바로 말뚝 기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탑다운 얘기했죠.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기성 콘크리트 말뚝 PHC 파일의 말뚝 형태라고 보자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하중을 가설시 받고 또 위에 이제 초고층으로 가서, 자, 이거로 안 된다 할 경우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대구경 뭐 파이 1000 이상, 자, 이렇게 해서 보링을 하고 굴착을 하고 여기다가 뭐 철근망을 넣든가 H파일을 넣든가 하고 콘크리트를 채워서 이런 대구경 기초 현장 타설 말뚝,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토공사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지정공사가 훨씬 편합니다. 자, 지금 이런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이 지난주 강의 드린 토공사 쪽하고 어떤 부분하고 많이 좀 매칭이 됩니까? 김기술사님. 흙막이 쪽에 CIP, 결론은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사이즈만 큰 거야. 하지만 지난주 제가 숙제 드린 것처럼 공부하실 때 그렇게 개념 A, B, C, D, 자, 얘는 뭐에 쓰는 거냐, 어떤 용도냐, 어떤 목적이냐,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바로 그 얘기다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시라. 자, 시공하는 원리 다 똑같습니다. 뭔가 어떤 장비로 굴착을 통해서 그 안에 힘을 받도록 뭐 철골 부재가 들어가든 철근망 케이지가 들어가든 하고 레미콘을 벗어 현장에서 타설해서 구조물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이 상부에 수직 하중을 받기 때문에 얘는 말뚝 기초가 되는 거고, CIP는, 자, 이렇게 해서 시공을 했지만 수직 하중보다는 수압과 토압을 받는 여기에 대응을 하는 이거기 때문에 얘는 흙막이 용도로 쓰인다.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지정이라는 거는 바로 구조물의 기초 아래 부분에 이 구조물의 기초를 어떻게 받쳐주는지 이 형식, 자, 이거를 지정이라고 하는 거고, 뭐 마찬가지 그냥 얘를 또 통틀어서 기초 구조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자, 크게 지내력 기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뚝 기초,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뚝 기초 같은 경우는, 자, 최소한 4m 이상은 돼야 된다.
자, 4m 미만이 돼버리면 오히려 얘가 이렇게 지지하는 거 대비 어떤 이 수평력의 횡력이 약하기 때문에 말뚝기초는 이럴 때 안 쓴다. 그럼 이럴 때는 뭘 써야 됩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로 가야 되는 거죠. 기초를 좀 더 파든가, 뎁스를 더 올리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기초가 이렇게 정착되는데, 안착이 되는데, 이게 뭐 한 1, 2m 정도가 집안 자체가 약하다. 그럼 뭐 걷어내가지고, 지난주에 장비 주행성 평가하듯이 치환을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잡석처럼 깔아서 가든가, 네, 그렇게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지정이 뭔지, 예. 그 다음엔 기초 지정의 형식은 지내력과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자, 기초 판 형식, 그 다음에 지지 형식,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제 말뚝기초다. 그래서 말뚝기초는 크게 두 개.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인 PHC 파일. 그 다음에 자, 현장 타설 말뚝. 그리고 자, 기초에서 현장 타설 말뚝으로 가는 거는 전부 대구경 말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대구경 말뚝을 쓰는 이유는 자, 계속 토공사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탑다운. 기초가 상당히 많은 힘을 받고 또 상부 구조물은 고층으로 올라가고, 자, 그리고 요거와 이제 아울러서 거의 그냥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구경 말뚝이라고 비슷하게. 그래서 PRD라는 거. 자,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탑다운에서 일정 지금 정말 어떤 초대형 현장이 아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PRD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말뚝 기초 쪽에서는 자, 바퀴 공법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직타, 그 다음에 지난주도 설명드렸어요. CIP 하는 것처럼. 자, 프리보링, 자, 요 바퀴 공법이라는 거는 얘에 해당되는 겁니다. PHC 파일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돼서 원시명 뭐 콘크리트 강관 해가지고 기성품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자, 도심지가 아니고 소음이나 진동에 어떤 민원이 없는 뭐 해안가, 매립지 같은 데는 그냥 이 말뚝 갖다 세워놓고 항타기로 두들겨서 이제 박는다 이거죠. 자,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집중적으로 알아놓으시라. 자, 도심지에서는 소음, 진동, 민원 때문에 저 공법을 못 쓴다. 프리보링 공법. 오가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시멘트 페이스트나 저기 뭐 콘크리트를 붓고 말뚝을 좀 근입시킨 다음에 경타를 두들겨서 기초에 정착하게 만드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쪽이 더 많이 나온다. 요걸 알고 가시라. 자, 그렇게 해서 이 프리보링이라는 굴착하는 방식은 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흙막이 할 때 CIP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비로 구멍 뚫고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토공사 쪽에 그걸 이해하시면 시공 순서도 똑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이제 보링하는 공법 중에, 자, DRA, 뭐 SDA, 그 다음에 SIP,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자, 케이싱. 요거로 여러분들은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케이싱이라는 거는 뭘까요? 케이싱. 그렇죠. 자, 요 개념도 이해를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된 걸 가지고 땅에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얘기했죠. 자, 구멍은 이렇게 파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파고 있어. 자, 그러면 이 구멍에는 어떤 힘을 받을까? 토합과 수압에 대한 힘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슬러리홀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구멍을 팠는데 저 천공울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 자,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자, 오가 외에 이렇게 원형의 어떤 강관의 형태로 돼서 얘도 같이 이 안에 또 오가가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땅을 판다. 자, 그래서 지질 조건하고 요 내용들을 보고, 자, 이런 토합과 수압 때문에 공벽이 붕괴될 것 같다. 그러면 붕괴가 되지 않는 선까지 이렇게 해서 케이싱을 차고 시공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구멍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사질토 봤지만 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모래성 여러분 쌓아놓은 거 한번 생각하시면 어때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게 필수적이다. 그리고 점토. 자, 말 그대로 얘 자체가 어떤 물하고 토립자하고 점착력으로 탁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질토 대비는 상당히 또 낮죠. 자, 그리고 이 아래 이제 풍암, 연암. 자, 이런 데는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케이싱과 오가가 이렇게 뭐 도넛, 뭐 로테이션 오가, 뭐 세퍼레이티드, 뭐 도넛 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도는 공법들, 그거를 칭할 때 뭐 DRA다, SDA다 이러고 거의 이제 올 케이싱 공법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SIP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케이싱도 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떤 이렇게 이제 뚫는 부분들의 전체 길이 자체가 케이싱 대비 굴착이 좀 되면서 요 안에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 같은 걸 넣고 파일을 근입해서 이제 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 자, 거기에 대한 설명. 그래서 케이싱하고는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뚝기초에서는 자, 직타보다는 프리보링 쪽,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시공하는 방법과 그 천공하는 공법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HC 파일에 보면 이음 공법. 자,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현장의 100% 정도가 용접이었어요, 용접. 근데 이제 요새 보면 용접이라는 거는 또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 철골 쪽도 마찬가지예요. 용접보다는 어떤 시공의 정밀도, 작업의 완성도, 신뢰성 차원에서 볼팅 방식을 좀 선호한다. 용접이라는 건 또 아시지만 기온, 그죠? 뭐 날씨 조건, 뭐 또 작업자의 어떤 숙련도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보면 볼트 같은 거로 이렇게 또 체결하는 기계식 공법들이 또 이제 살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장부식, 충전식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지지력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정력학적, 그 다음에 뭐 동력학적,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제화 시험, 정제화 시험. 자, 이거를 꼭 알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뚝 쪽 기초 쪽에 요 시공하는 방법, 프리보링 쪽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구멍 뚫는 오가는 연암 같은 데도 뚫을 수 있을까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토사층, 풍화토 정도? 자, 그러면 기초가 깊어. 그래서 보통 보면 말뚝 최소한 풍화암이든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암층까지 뚫어. 그러면은 그때는 오가로 뚫릴 수 있어요? 여기 술사님?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오가 얘는 토사, 암, 방금 얘기한 것처럼 T4. 자, T4는 어떻게 뚫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 뭔가 이렇게 비트나 뭐 헤드 같은 걸 놓고 컴프레서 압축 공기로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때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직탄은 아니더라도 암층을 천공할 때는 압축 공기로 해서 T4로 때리다 보니까 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소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보면 T4 종류지만 저소음 공법이 있습니다. 그게 토네이도 햄머. 물론 T4 대비 효율은 떨어지지만 어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고 도심지 근접 시공,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공실 유의사항을 갈 때, 자, 저소음 공법인 이런 토네이도 한마를 사용해야 된다. 암층을 천공을 할 때 그 내용들을 꼭 적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요 지지력 판단 쪽에 이제 가다 보면 말뚝 기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부마찰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 경과 효과.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있다. 릴렉세이션, 그 다음에 셋업 효과. 자, 릴렉세이션은 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스안카, 그죠? 자, 요거하는 설계 진해력 대비 실제 시공에서 당겨서 딱 정착하는 제킹 포스 차이가 있다고 했죠. 설계 진해력보다 제킹 포스가 더 크다. 그게 보면 강선 자체에서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프리 스트레스 감소량과 집안에다 그라우팅을 했을 때 이 집안이 물고 있는 힘이 느슨해지는 거, 그게 릴렉세이션입니다. 자, 말뚝 기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토질인지. 자, 그 다음에 셋업 효과는 반대로 딱 이게 박았는데 지금 말뚝을 박았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니까 흙이 딱 조여져서 오히려 힘이 더 짱짱하게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 그래서 또 시향타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땅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말뚝의 지지력이 느는지 주는지 확인하는 재향타.
요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오늘의 또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경 말뚝. 자, 여기 이제 교재에도 표에 나와 있지만, 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구경 말뚝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상부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헤비하고 초고층이 되고 요구하는 진해력 자체가 뭐 100톤이 아니라 그 이상이 가다 보니까 더 깊게 파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얘가 사이즈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기성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자리 말뚝으로 타설을 하는 거죠.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등치가 뭐 100kg가 넘고 키가 막 190 정도 되는데 기성품 사가지고 입을 수 있어요. 맞춰 입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때 이제 쓰이는 거고, 자, 대표적으로 어스 드릴, 자, 그 다음에 베노터, 그 다음에 RCD. 자, 요 세 가지가 있다 보시고,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 자, 어떤 지질이냐에 따라서 요 공법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스 드릴은 점토, 자, 그 다음에 베노토는 자갈, 그리고 RCD는 사질토. 자, 요 내용. 자, 그리고 공벽 붕괴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여기 점토도 요거는 벤토나이트. 자, 벤토나이트 어디에 쓴다고 했죠? 흑마이 공사에서? 그렇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갈층은 어떻게 써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모래는 물이 통과가 막 심해. 자갈은 어떻게 써? 이 공급 자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올 케이싱 공법이다. 케이싱을 찬다. 아예. 자, 그 다음에 RCD는 얘는 정수압. 물을 채운다 이거죠. 수위보다 높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대구경 말뚝은 뭐 지난주 숙제 여러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라.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하고 PRD 요거의 차이점과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정공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말뚝 기초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다 끝났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 뜬 기초가 뭐냐. 그 다음에 부력. 그리고 이 부력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부정적인 부분이 크죠. 안 좋죠. 그러면 부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법들은 또 뭐가 있냐. 그리고 치마. 자, 치마는 부동, 부등, 치마. 자, 부동, 치마 같이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다고 했습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만 이렇게 얘만 기울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머릿속에 딱 넣고 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첫째, 그렇죠. 건물에 균열이 생겨. 자, 이 메커니즘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 뭔 문제가 또 수반이 될까요? 그렇죠. 그 균열 사이로
물과 공기가 침투가 돼서 철근의 부식을 촉진하는 거죠. 그러면 철근에 부식이 생기면 또 팽창. 그럼 또 팽창이 되면서 더 커지고. 자, 결론적으로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공사할 때도 그러고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부위로 특히나 지하 외벽 같은 데 누수가 생기는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저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준공하고 우리가 이제 뭐 하자보스, 메인터넌스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되면서 상당히 어떤 심각한 부분에 손해배상, 하자보수 요청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라. 자, 근데 방금처럼 부력이나 어떤 이 치마나 자, 초기에 어떤 뭐 10mm, 20mm 길었을 때는 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발생하면 자, 이렇게 해서 뭐 장기적인 건물의 어떤 내구성 저하가 생기는 부분은 둘째 치고 자, 어떤 현상이 또 발생을 할까요? 자, 첫째는 자, 주요 구조 부재가 이게 이제 더 심화가 되면 파괴가 되는 거죠. 네? 그러고 이게 더 심화가 되면 결론은 뭐 건물이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 지하 어떤 기초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태풍이 오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 뭐 여기 이제 불투수층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적어도 한 연암 정도. 자, 연암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지난주 토공사 차수 쪽 했을 때 투수 개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자, 그 수치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몇 승?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10의 마이너스 6승 센티미터 퍼 세크. 자, 요게 이제 불투수층이냐, 불투수층이 아니냐. 그리고 연암. 그리고 요 기준에 맞춰서 주열식 CIP 가고 뒤에 차수공법을 갈 때 토지를 보고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LW냐, 뭐 SGR이냐,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자, 실질적인 어떤 지하 수위가 요 정도 있었어. 그러고 기초 어떤 구조물을 계산할 때 아래 이제 지내력과 수위 조건을 해서 자, 얘는 한 20층 정도를 올라가는 걸 보고 구조 설계를 해놨는데 문제는 공사 중이다 이거죠. 자, 지하 1층밖에 안 쳤어요. 그럼 여기 전체 떨어지는 하중 대비 뭐 예를 들면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에 자, 요런 수위였는데 갑자기 이제 태풍이다 하절기다 해서 폭우가 와서 지하 수위가 이만큼이 늘어났어. 물이 막 일로 쏠려서 불투수층이니까 일로 빠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만큼에 작용하는 물 자체가 여기서 수압으로 발생을 해버리니까 자, 처음에는 이 기초가 균열이 가겠죠. 그러다가 못 견디니까 나중엔 이 기초 슬라브 판이 터져버리고 일로 이제 물이 용출이 되고 그거보다 더 심하면 얘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요 개념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부력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들이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자, 라간카.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영구 배수 공법.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더 알아놓으시고 지금처럼 공사 중에 어떤
이런 관리 차원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영구 배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기억을 하시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집수정 같은 걸 만들어서 지하 수위가 되면 일로 모여서 여기서 펌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에도 수위 관리가 되고 건물 준공한 다음에도 얘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위가 되면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서 펌핑이 되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나오면 대책 쪽에 얘를 적용해서 공사 중에도 부력에 대해 대응한다. 이게 키포인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잊지 마시라.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배우고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 언더 피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시공 중 현장 쪽, 현장 내 상황, 그 다음에 외부 건물. 자, 이렇게 둘로 나누실 수 있고, 자, 여기서는 슬러리볼을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것도 언더피닝의 하나다. 카운터월. 그리고 이제 외부 건물은, 자,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자, 이렇게 흙막이가 있고 우리 현장에서 지금 토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우리보다 기초가 상당히 높이 떠 있는 상황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원래 지하 수위가 이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질은 점토질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만큼 파면 여기도 수위가 이만큼 되니까 우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펌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 수위가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위가 저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 자체가 수위가 떨어지니까 점토는 흙의 성질상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토립자가 있고 공극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빠지면 점토는 어떻게 된다? 안밀치마가 된다. 안밀치마. 자, 그러면 이 집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치마가 됐어요. 그래서 건물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졌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실제 공사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인접 건물 주면은 건물 기울었는데 뭐 땅 파가지고 기초에 보강하는 거 오케이 하겠어요? 아니죠. 응? 원상복구 하든가 아니면 내 건물 얼마에 사라. 근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면, 자, 이렇게 된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제 여기를 파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또 기초를 치고 요거를 임시로 받쳐놓고 또 파서 또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신설 기초를 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얘가 이제 자빠지지 않도록 이 하부 쪽에 기초를 보강하는 거, 그거를 언더피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지정공사 쪽의 전체적인 체계, 큰 틀, 가이드맵을 설명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지정공사 쪽에서 핵심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 자, 좋은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쪽에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다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